이번엔 형태수 분석인데요. 형태수 분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원에 걸어가신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런 한글 같은 경우는 요 하나하나들의 단어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면 공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명사고요. 그다음 에라고 하는 건 이제 조사죠, 조사. 공원에, 서울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간다, 걷다, 걸어간다. 동사죠, 동사. 그죠? 그래서 걸어가가 동사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신다. 사실은 걸어간다, 공원에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신다라고 했잖아요. 신다. 이게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누가 뭐뭐 하신다. 이렇게 시자 부분이 이제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닌다는 종결의 의미다.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절차로 최소의 의미 단위로 분류를 해서 하는 거를 형태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수 분석은 중의성, 띄어쓰기, 오탈자, 신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 중의성은 부르다, 노래 부르다, 지영이를 부르다, 배부르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띄어쓰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도 띄어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띄어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한글의 형태소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오탈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죠? 그런데 이제 오탈자가 이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조어, 꾸안꾸, 뭐 엄근친, 갑분싸 뭐 이런 것들, 이런 신조어들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뭐 부르다도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다 다르죠. 그죠? 배부르다, 뭐 누구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다 틀린 거죠. 띄어쓰기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인데요. 형태소 분석 중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어간 추출, 원형 보건, 품사 부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간 추출은 변화된 단어의 전미사나 어미를 제거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복원은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단어를 사전형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원형 복원이다. 품사는 품사 태킹이라고도 하는데 단어의 토큰화 과정에서 각 단어가 어떤 품사를 쓰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작업이 품사 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이라는 어절에 대한 형태수 분석인데요. 너는은 너하고 는 조사죠. 혹은 너는 널는 동사 관절형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다시 다른 형태를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품사 부착의 예인데요. 너는 어제 공원에 갔다. 너는 어제 공원에 가다 있다. 가 있다니까요. 빨래를 너는 엄마를 봤다. 이런 경우는 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빨래를 너는 엄마를 봤다. 빨래를 너는, 그죠? 뭐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널다, 관절형 어미, 엄마를 보다 왔다. 이렇게
품사를 부착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문장의 구문 구조는 트리 형태로 나타난다. 문장, 주어부, 수어부, 주어부는 관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수어는 품사하고 전치부사, 전치사하고 명사고 관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트리 구조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구문부석 트리를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해서 파스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이 A rotten apple fell from a big tree. 그러니까 썩은 사과는 큰 나무로부터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나눠서 하나하나 딱 표현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트리 구조로 해서 분류해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의미 분석. 의미인데 이것도 뭐 아기가 우유를 마신다? 아기가 안경을 마신다? 안경이 우유를 마신다.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맞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장은 맞지만 의미가 틀려졌잖아요. 그죠? 아이가 안경을 마신다? 이게 존재하지 않죠. 안경이 우유를 마신다?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기가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문장 형식이 이제 주어,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만 되고요. 그래서 의미 분석기는 구문트리하고 기호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언어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거다. 그게 의미 분석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코드 생성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구문트리나 기호표에 저장을 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의미 분석이 이루어진 파스트리가 생성돼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화 분석. 담화 분석은 입력된 문장을 전체 문맥과 연결하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게 담화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근데 왜 지었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니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지니는 자격시험에 떨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때 미소는 뭐예요? 씁쓸함이 되겠죠. 이게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입력된 문체 전장, 전체 문맥에 맞추어서 그 의미가 해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죠. 컴퓨터가 이런 거까지 다 이해해서 표현을 해줘야 하니까 한국어의 표현은 상당히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AI의 이제 예상 대답. 거실에 있는 책을 가져와 라고 했을 때 AI가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우리도 대답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책을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려고 하나요? 반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숙제를 하려고 하나요? 책을 갖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앞에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읽을 건지 아니면 숙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앞전에 입력된 전체 문장을 분석을 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의미 분석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어 처리의 발전 방향은 문장에 이제 그 문장을 분석을 해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매우 좋은 문법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화가 필요하고요. 해당 문법이 커버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구별성. 해당 문법이 올바른 문장과 비교 문장을 잘 구분해야 이제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해성. 문법이 복잡하지 않고 문법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연어 처리의 발전 방향인데요. 자연어 처리의 발전 방향은 과거하고 현재,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하고 순환 신경망, RNN이라고 하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을 한다. 자연어 처리는. 그래서 과거는 자연어 처리 전 처리를 수행을 해서 했는데, 현재는 이제 순환 이제 신경망을 쓰더라. 그래서 자연어 전 처리는 형태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담화를 분석해서 자연어가 이해의 한계성이 이제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순환 신경망을 쓰면서 자동 번역, 텍스트 인식, 음성 인식, 대화형 챗봇 이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활용이 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는 주로 CNN과 RNN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CNN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인식과 같은 정적인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말하는 것 같이 이게 연속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게 이제 CNN의 특징이었고요. RNN은 시간 계열에서의 이제 시간 특성이 포함된 동적인 이런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RNN이 좋더라. 그래서 이 CNN이냐 RNN이냐는 이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두 개 짬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미지 영상 특징점을 찾아서 이제 썼던 부분이었고, RNN은 리컬런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순환 리컬런트니까 순환해서 한 바퀴 은닉층에서 다시 한번 순환해서 파악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의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앞전에 우리가 봤던 CNN의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더라. 그래서 은닉층에 따라서 분석하고 출력을 만들어내더라. CNN은 안에 컨볼루전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를 해서 특징점을 찾더라.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갖다가 특징점을 처리를 해서 이제 서브 샘플링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다시 한번 컨볼루전을 해서 서브 샘플링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커넥티드를 수행을 해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RNN은 순차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자연어나 이런 음성 처리할 때 주로 쓰고 있는데, 얘는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출력을 받아내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서 이제 외부에 이제 결과를 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순환 형태 피드백에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순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럼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이게 각각의 그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인식하면서 문맥까지도 보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 신경망은 리컬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를 따서 RN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른 순차 재기 모델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입출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전 출력값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앞전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들이 연관성이 있는 거와 같이. 그래서 주로 검색어 창에 글자를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작동하는 자동 완성 기능들이 있어요. 치다 보면 가끔 우리 핸드폰에 문자 보내거나 할 때 이게 치면 자동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 많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선택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음성인식을 통한 문자 입력을 하는 경우들, 우리 많이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인식 스피커를 음성인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문자를 타이핑을 해주죠.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아직은. 각종 언어의 언어 간의 통역 번역, 사람과 채팅하는 채팅봇,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환신경망은 앞뒤 데이터 간의 연관성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고객 데이터셋, 이거는 100번, 1000번째나 1001번째, 두 번째 고객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죠? 앞에 고객은 고객이고 뒤에 있는 고객은 또 뒤에 있는 고객이에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순환신경망을 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식 변동 같은 경우, 오늘의 주식이 내일의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순환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L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하나의 문맥, 하나의 단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문맥들이 연결이 돼서 한 문장이 되는 이런 구조로 자연어 처리를 인식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순환 W가 있으면요,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두 개의 입력 중에 이제 가중치값이 존재해서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제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나는이라는 게 있고요, 어제라는 게 있고 학교에라는 게 있고 갔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입력되는 게 입력이 되고 또 다른 입력이 들어와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앞전 거가 계속 연결돼서 이제 하나의 그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요 RNN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입력 정보가 뒤로 갈수록 앞전의 정보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앞전 거를 까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TM이 등장한 건데요. 요거는 메모리에 이제 그 핵심적인 정보를 잃어보지 않게 이제 넣어놓고서나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이런 개념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RNN의 기본 구조 중에 중첩해 확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RNN의 기본 구조는 중첩해서 확장하는 구조다. 그래서 중첩하면 입력과 순환 입력의 4개씩 총 8개의 가중값이 존재해서 계산량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가중값이 증가하고 전체 입력 문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오인식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퀀설의 이제 ESSEC2SEP라는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인코더하고 디코더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입력을 받으면 인코딩을 하고 그 상태를 디코딩을 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개념의 이제 모델을 싸서 처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입력 시퀀서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고정된 길이의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전체 시퀀스의 의미를 잘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디코딩을 할 때 인코딩에서 압축했던 컨텍스트를 벡터로 이제 초기화한 다음에 다음 타켓 시퀀스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디코더라고 하는 처음의 상태인 인코더의 네트워크의 이제 마지막 상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디코딩을 해서 출력에 갖다 쓰는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코딩하고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두 개를 합쳐서 쓰게 되면 앞에 문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인코딩에 입력된 문장을 먼저 처리하고 디코더로서 답변 문장을 출력하는 예예요. 그래서 인코딩으로 해서 이제 문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How are you?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디코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I'm goo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와 그 다음에 M과 그 다음에 good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이전에 이제 출력 단어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인코더에 반응을 해서 출력을 하는 인코더에 입력된 문장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로 답변 변화를 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쓰다 보면 얘들의 단점도 뭐냐면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답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놀러간 부분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전주 한옥마을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문장이 길어져 버리면. 그래서 잃어버리게 돼서 어디에 놀러 갔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를 기능을 쓰게 되는데 어텐션은 길이가 긴 문장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텐션이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이제 출력 단어를 예측할 때 특정 단어를 집중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의 특정 단어를 어텐션해서 가지고 있다가 출력할 때 필요하면 출력을 해내는 이런 기능이 이제 어텐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텐션은 뭐 2017년대 구글에서 이제 어텐션 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이제 범용 딥러닝 모듈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때 병렬 처리를 통해서 학습 속도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RNN하고 CNN의 이미지 캡션 이제 설정에 대한 예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앞전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이 영상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CNN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이 바구니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다는 걸 인식을 할 겁니다. 이미지 처리를 하면. 근데 이제 요거를 RNN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두 개 짬뽕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RNN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강아지에 여기에 이제 강아지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인지 큰 강아지인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작은 강아지가 뭐 이렇게 해서 all small dog is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RNN이 분석한 거죠. CNN으로 분석한 거는 이미지 처리해서 아 강아지가 있고 바구니가 있구나. 바구니 속에 강아지가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짬뽕해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강아지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CNN과 RNN을 조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캡션을 해서 처리할 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접속을 해서 챗봇을 만드는 실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챗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로그인해서 챗봇을 똑같이 따라서 책에 거기 210페이지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이제 챗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만들어서 페이지 제일 끝에 페이지 넘기면 218페이지에 이제 그 데모용 챗봇이 나옵니다. 이 챗봇은 이제 영화를 예매를 하는 챗봇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영화를 예매를 할 때 어떤 건지 제목은 뭐고 몇 시에 걸 예약할 건지 이렇게 챗봇으로 뜨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활용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9페이지에 그 앞에 이거 처리할 때 우리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I 토픽에서 이제 튜링상이라는 게 있어요. 튜링상. 이것도 용어를 좀 알아놓고요. 튜링상은 상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매년 시상하는 상인데요. 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 이제 상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탔던 사람들이 쭉 정리가 됐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13장을 끝냈고요. 좀 쉬었다가 12장을 끝냈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13장을 좀 나가도록 할게요.